미중 충돌이 심해지고 하면 중국이 문을 두들기면서 배를 내놓으라고 하고, 미국은요 배를 항상 제재합니다. 배가 물류의 핵심이거든요. 더 이상 미국은 홍콩을 다른 체제라고 보지 않고요, 중국의 일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전쟁,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제재 수출 통제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 관세가 끝나고 나면 이 제재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프리뷰라고 할 수 있는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평소에 홍콩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일국 양제, 다른 체제라고 보지 않고요, 중국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홍콩에 대해서 홍콩에서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조심해, 거기서 빨리 나와,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가는 무한한 시장이 있고요, 또 중국이 홍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들이 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요. 그리고 홍콩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물론 더 컸지만요, 중요한 물류 허브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해운사들로부터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의 대중 제재 걱정에 홍콩에서 철수하는 해운사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일부 선사들이 홍콩에서 운영을 조용히 이전하거나 선적 등록을 변경하고 있다고 최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는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선박을 징발하거나 미국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양안 전쟁이나 있거나 해가지고 자신들의 물류를 이용해야 된다면요, 급히 선사의 배를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냥 동원령을 발령해서 그냥 그 선사의 배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러시아나, 과거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란, 이런 데를 제재한 걸 보면, 특히 러시아를 제재한 걸 보면요, 유령 선단을 제재할 때 그 배를 항상 제재합니다. 배가 물류의 핵심이거든요. 기차로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없지만 배로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물건을 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배를 정확하게 제재하거든요. 실제로 이란 제재를 할 때요, 트럼프 1기 때요, 이란에 제재당할 선박이 있으니까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료가요, 그 선박을 운행하는 인도인 선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 그 배 몰고 내가 지정한 항구로 가면 우리가 몇백만 달러 보상금을 줄게. 안 그러면 너는 바로 우리 제재 대상이 될 거야.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이메일도 보내고요. 그 인도인 선장은 너무나 고민되죠. 내가 눈앞에 수백만 달러라는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이란에서 자기를 가만두지 않고 암살할 수도 있고 가족들도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인도인 선장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다시 전화를 겁니다. 너는 이제 제재 대상이 됐어.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고 끊고 위협을 하고 끊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해운이 중요하거든요. 홍콩에서도요, 해운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2022년에요, 해운 및 항만 산업은 홍콩 전체 GDP의 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홍콩 선적을 가진 선박,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처럼 대에도 선적이 있거든요. 선적을 가진 선박은 세계에서 8번째로 많고 중국 국영 선박들도 홍콩 국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홍콩의 선박 수가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366척으로 8.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에요, 홍콩에 등록된 선박 수가 400%나 늘어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상황 역전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요, 74척이 싱가포르와 마셜 제도 등으로 국적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이 점점 더 지정학적으로 민감해진 지역이 되고 하니까 홍콩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2020년대 들어서 시작된 해운 회사들의 홍콩 엑소더스는요, 중국이 해운 능력을 증강하고 미국의 견제가 반대로 심해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홍콩 당국은 국가 비상 시 선박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중 충돌이 심해지고 하면 홍콩에 묶어뒀던 국제적 해운사들의 배가 어느 순간 홍콩으로 징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려하는 거죠. 단순히 징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미국이 더더욱 화를 낼 거니까 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익명을 요구한 어느 업계 관계자는요, 우리는 중국이 문을 두들기면서 배를 내놓으라고 하고 야, 배 내놔 라고 하는 사이에 미국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는 것이 싫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운데 사이에 해운사가 끼어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요, 미국이 중국의 해운 능력을 강화를 경계하는 것은 전쟁 수행에서는 사실 민수, 군수가 따로 없습니다. 민간에 큰 배가 있으면 그걸 당연히 징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미국 의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는요, 해외 전쟁에 필요한 화물의 90%는 화물선으로 수송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홍콩 입장에서는 화물선을 징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에요, 중국의 해양 패권 건설을 위해 민간 선당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 주요 상업 선박들이요, 군사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조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국영 해운사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운사는요, 단순히 민간의 목적뿐만 아니라 군수의 목적으로 키워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홍콩에 배를 둔 국제적 해운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 급격하게 거기로부터 이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해운사 테일러 마리타임 같은 경우는요, 2021년에 본사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 선박들에게도요, 홍콩 선적 대신 마셜 제도와 싱가포르 선적을 등록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중국의 국가안보 강화와 미국의 제재 조치가 해운업계, 특히 홍콩에 있는 해운업계의 위치를,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선사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홍콩을 떠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중국으로 들어가는 배가 많고 중국에서 나오는 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다 탈출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균열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홍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중국의 물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캐나다의 신임 총리 마크 카니가 당선됐죠. 그럼 캐나다는 어떻게 미국과 EU를 대하게 될까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크 카니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다시피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도 하고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도 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고, 특히 트럼프가 캐나다를 막 51번째 주라고 말하면서 밀어붙이는 와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그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은 워낙 트럼프랑 갈등이 캐나다가 심하다 보니까 EU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북미의 국가지만 아마 카니의 등장으로 EU와 훨씬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EU와 캐나다는 2017년부터 사실상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이라는 FTA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카니 정부는요, 이걸 기반으로 EU와의 무역을 더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미국으로부터 몰리니까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EU도 미국에서 몰리니까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데 서로 이익이 맞는 거죠. EU가 원하는 에너지 자원이나 각종 자원을 캐나다가 더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EU나 다 환경 보전에 좀 진심인 나라들입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죠. 트럼프가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듯이 그 화석 연료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거와 좀 달리요, 그 캐나다의 현 정부 자유당 약간 진보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당은 그린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추진하는 거죠. 카니는 중앙은행 총재 시절부터 기후변화, 금융정책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캐나다, EU 간의 친환경 사업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캐나다는요, 리튬,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EU의 전략적 자원 공급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가 늘 밀어붙이는 거지만 나토 방위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해서 요새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방위비 지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캐나다도 유럽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캐나다가 좀 완화시켜 주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가 우크라이나도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국가 규모로 따지면 아마도 미국보다 더 많이 지원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니는 각종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EU와 함께 보조를 맞출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 견제도 캐나다가 굉장히 심하게 해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화웨이 사태가 났을 때 화웨이 제재를 가할 때 화웨이 그 회장의 딸인 멍완조우를 캐나다가 체포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았지만 캐나다의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캐나다도 중국 압박에 진심입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경제 자유무역협정 USMCA를 재협상하자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유럽과 캐나다가 점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탄소세 및 친환경 에너지 문제에서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친환경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국은 화석연료도 충분히 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있겠지만 이걸 또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를 봐야 되고요. 중국과의 기술 경쟁 및 공급망 문제에서는 EU와 협력을 강화하겠지만 여기 또
필수적으로 미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캐나다와 트럼프가 갈등하는 거죠. 미국과 갈등이라고 하기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에 가보면요. 미 의회 의사당 가장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크게 있는 게 캐나다 대사관입니다. 그만큼 캐나다와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알고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잠시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몸으로 움직이고 결국은 함께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어떤 공간을 펼쳐나가는지도 이런 카니 신임 총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